안녕하세요. 나란말씀입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아, 구독과 좋아요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볼 때마다 구독 눌렀다, 좋아요 눌렀다, 칭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긴 고마운데, 선생님은, 어떤 그 돈과 같은 어떤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든 것도 아니고,니와 더군다나 이 유튜버 나름 어쨌든 동영상 강의를 올리면 다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버가 된 것도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주 건전하고 신성한 목적으로 그 배움이 부족한 여러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순수한 목적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수의 구독자와 아주 많은 시간의 구독 시간이 아니라 시청 시간이 필요한데 선생님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수업 잘 듣고 공부하는 걸로 목표를 잡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과학자의 서재라는 그 수필을 배울 겁니다. 사실 딱히 뭐 지금까지 선생님이 뭐 이 단원에서는 요걸 핵심으로 배워야 된다. 여기서는 이걸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저번 시간에는 역설,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글 속에서는 역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역설에 대해서 뭐 거의 뭐 한 강의를 갖다 할애할 정도로 깊게 설명했었는데 과학자의 서재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 강조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갈래도 또한 똑같이 아까 뭐 류시아 시인의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글과 똑같이 수필이고 그리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글의 내용 자체예요. 예. 글이 한 편의 어떤 문학 작품이 혹은 한 권의 책 여러 가지 어떤 책들이 이 글쓴이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갖다 보면서 여러분 또한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재천 씨가 쓴 과학자의 서재라는 글인데 자습서에 써 있는 바로는 대학 교수이자 사회생물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펼친 어떤 여러 권의 어떤 책들로 인해서 지금의 이분이 있게끔 만들어준 어떤 길잡이가 되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궁금하니까 봐야 되겠지. 자, 나는 학교 다닐 때조차 집에서 돌아오면 한두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 예사했다. 예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흔한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일이었다라는 얘기지. 학원은커녕 놀 거리가 떨어져서 막간을 이용해서 쉬는 거였다. 요즘 아이들에겐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여러분들은 뭐 놀라고 하면 할 거 많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스마트폰 게임, PC방 게임,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뭔가 놀만한 어떤 거리들이 참 많죠. 하지만 그때 당시엔 예전엔 지금 이 최재천 씨가 54년생이에요. 54년생. 그죠? 이분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놀거리가 전혀 없었지. 그래서 그런데 빈둥거리는 것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분에 있어서는 빈둥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공부하다가 휴식 시간이 되면 갬기를 붙들고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이 자랄 공간이 부족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내기를 못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빈둥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지? 여러분들 빈둥거릴 시간조차 없고 아주 바쁘게 놀아야 되고 바쁘게 학원도 다녀야 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창조해낼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매우 안타깝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밭을 일구는 것인데 말이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생각, 긍정적 시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정말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서로 상반되죠. 어떤 거냐면 여기 줄로 그어줄게요. 일단 여기 게임기를 붙들고 사는 아이들과 그 다음에 우리 때는 정말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다.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된 것은 서로 반대되거나 대조된다, 뭐 상반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지금 목감기 때문에 막 콧물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목도 지금 갈라진 상태고 목이 근질근질 되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좀 더 목소리가 좋았어야 됐는데 목 관리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기 싫어했던 나 같은 아이에겐 더욱 그랬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집에 가방을 냅다 던져놓고 골목길로 뛰어나가 딱지치기 따위를 하면서 놀았다. 딱지치기를 아는 친구들이 있는가 모르겠네. 물론 요즘에도 아이들 딱지치기 하는 모습 봅니다. 선생님 때는 그 우유팩, 맞아요. 우유팩 가지고 이렇게 딱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놀았는데, 아니면 종이 딱지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노는데, 요즘에는 그 좀 약간 딱딱한 고무 같은 그런 무슨 뭐 동물들 뭐 있고 뭐 하여튼 캐릭터가 있는 그런 모양이 있는 그런 딱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딱지치면서 놀더라고. 예. 그것도 뭐 일종의 그 어깨 단련에 아주 좋은 운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몸으로 노는 건 참 다 옳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고도 시간이 남아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집안에 그저 빈둥거렸습니다. 그렇게 빈둥거리다 발견한 것은 바로 백과사전. 백과사전. 이 밑에다가 이렇게 써볼게. 자, 일단 확대하고. 자, 글쓴이에게 미안합니다. 첫 번째로 영향을 준 책이라고 보면 돼요. 글쓴이에게 첫 번째로 영향을 준 책. 바로 첫 걸음은 백과사전으로 시작을 했나봐. 사실 나는 노는 데는 도가 텄다. 아주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타고난 독서가는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렇게 책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책이 읽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시에는 교과서 외에 읽을 만한 책도 그다지 없었다. 마루에 앉아 바깥거리를 바라보다가 그것도 시시해져서 방 안에 드러누워 뒹굴고 있는데 그 백과사전이 눈에 띄었다.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을 것이다. 그 책이 언제 어떻게 해서 책꽂이에 꽂히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다. 그 다음, 우연히 백과사전을 펼쳐본 나는 그때부터 틈만 나면 그 책을 끼고 살았다. 끼고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항상 한 몸처럼 책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그득했다. 자, 이렇게 씁시다. 백과사전의 재미를 느낀 이유 1번. 자, 그 다음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이거는 2번. 그 다음에 총천연색 사진까지 실려 있어 더 흥미진진했다. 얘는 3번. 내가 자주 본 분야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매우 마구 자극했다. 이거는 4번. 자, 백과사전의 재미를 느끼는 이유가 총 4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두 번째, 총천색 사진이 실려 있어서. 세 번째,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4가지의 백과사전의 재미를 느낀 이유가 등장했어. 그 다음에 백과사전의 장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가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 쪽이나 펼쳐서 책을 읽는다는 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발췌독이라 해요. 발췌독. 발췌독. 일반적으로 정독은 꼼꼼하게 차근차근 읽는 거를 정독이라 하지만 통독이라는 것은 훑어 있는 거고 발췌독이라는 게 뭐냐면 발췌독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쏙쏙쏙 골라 빼서 읽는 방법을 발췌독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발췌독을 한 거 아니야. 백과사전의 독서 방법은 이렇게 발췌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지금 이 친구는 제대로 백과사전을 잘 활용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은 처음부터 막 읽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예로 국어사전, 영어사전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누가 국어사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차근차근 읽어내려갑니까? 어떨 때 필요한 거야? 모르는 단어 있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를 중간에서 찾아서 뜻이 이러하구나 하고 책 덮지. 백과사전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의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 쫙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과학 분야에서 나는 뭐 이런 실험에 대해서 나는 알아보고 싶어. 그것만 찾아서 보는 거죠. 그게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발췌독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마음이 내키는 내 표지 쪽을 읽다 보면 마당 가득 노을빛이 물들곤 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재미에 빠졌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책을 계속 읽는 거죠. 그 백과사전이 거의 너덜너덜해지도록 얼마나 많이 읽었길래 이렇게 해진 겁니까?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백과사전을 밀치고 나를 사로잡은 책이 등장했다. 바로 세계 동화 전집이었다.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세계 동화 전집이라는 것이지. 자, 이게 이렇게 씁시다. 일단 확대하고 자, 글쓴이에게 두 번째로 영향을 준 책. 그것이 바로 세계 동화 전집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아는 분에게 사신 책인데 우리 집 책꽂이에 꽂힌 그날부터 나를 사로잡고 말았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 방학만 기다렸던 내게 새로운 새해가 열린 셈이었다. 와, 그때 당시엔 정말 놀 게 없었으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놀거리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방학 됐다 책 읽어야지 이런 친구들 참 드물 것 같거든. 자, 그 다음 단락. 전부 12권인 그 전집이 그때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동화를 읽는 동안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 아이들을 사귀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봐봐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했듯이 어떤 그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소설 속의 인물, 오늘은 누구 이렇게 각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삶을 살아볼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때문에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사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 소설 속의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여러 등장인물들과 관계를 맺고 관계가 와해가 되고 다시 화해하게 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나는 책을 읽으면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책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간접 체험하고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하며 읽음.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 이야기들의 뒷이야기가 만들어지곤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뒷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곤 했다는 것은 나만의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단순히 수동적인 읽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소극적인 읽기라고 한다면 그저 책의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내용에 집착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거기서 딱 책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 읽기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막
내 스스로 막 만들어 보는 거지. 그냥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창작을 하게 되는 적극적 읽기를 갖다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여기 밑에다가 적극적 읽기의 태도를 가짐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여 수없이 반복해서 읽은 이야기는 1권과 2권이었는데 그 책들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는 지금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1권은 액토르 말로의 집없는 천사였고 2권이 에드몬도 데아미치스 와 어렵네요. 에드몬도 데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였다. 몇 해 전 누군가가 어렸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가 무엇이냐 물은 적이 있었는데 이 두 권 중에 고민하다 결국 사랑의 학교라고 답했다. 그러고 내친김에 서점에 들러 사랑의 학교를 사서 다시 읽었다. 읽는 내내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고 끝내는 혼자 소리내어 흐느끼고 말았다. 얼마나 그 감수성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기에 지금 이렇게 책을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책은 엔리코라는 주인공이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관찰한 일기 형식의 글이다.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두터운 정, 부모님의 깊은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등이 이 책에 모두 들어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쓴이는 이 장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책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딱 이렇게 그어볼까? 자, 이렇게 모두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영향,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배워야 될 만한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했다. 여기 써줄까? 그래서 책이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책들을 읽어야 되겠지만 뭐 나쁜 책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책을 읽는다면 그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어떤 숨겨진 어떤 주제 의식, 우리가 은근히 배워야 될 어떤 많은 마음의 양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분은 공감했다는 거죠. 공감하면서 자신의 살아야 될 어떤 가치관 중에 하나로서 덕목으로서 삶을 삶으면서 아니야 삶으면서 오늘 참 컨디션 안 좋네요. 어쨌든 삶으면서 내 마음속에 담으면서 책을 읽었다는 얘기죠. 잘 읽은 거지 아주 그죠? 자 그다음 이후 내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만들어 온 원칙이나 삶을 대하는 자세도 은연중 사랑학교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 그러니까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그걸 가슴속에 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떤 도움이 되고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와 진실을 지켜나가는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라. 우정, 사랑, 정의 등의 주제를 주입식이 아니라 감동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학교는 어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울었던 것 같진 않은데 나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져서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되었나 보다. 좋은 책은 언제 읽더라도 언제 읽어도 그때그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이 시색의 동화 전집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소설을 접하기 전까지 나의 세계였다.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생각 주머니를 키워나갔다. 세계 동화 전집을 만나기 전에 나와 만난 후에 나는 달라졌다. 간단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없었던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상상력이 넓어졌다고 할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뭐 굳이 간단하게 필기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뭐 그러니까 지금 상상력도 뭐 없었다기보다는 그닥 이렇게 범위가 좁았거나 아니면 사유의 세계, 사유라는 것은 책에도 써 있지만 어떤 생각, 깊은 어떤 생각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넓어지는 거지. 점차 가면 갈수록. 책을 읽기 전에는 딱히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범위도 좁았지만 상상력의 범위도 아주 넓어지고 사유의 세계도 상당히 넓어지는 커지는
생겨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는 내용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크게 막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중간중간 설명을 곁들이긴 하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계속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쯤 많이 좋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눈에다가 이쑤시개를 갖다가 그 위아래 딱 껴서라도 혹은 성냥개비라도 껴서라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계속 보자면 자, 동화 전집을 읽기 전에는 그 읽기 전의 내용인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읽기 전. 집에서든 시골에서든 그 밤늦게까지 무조건 뛰어놀기만 했었다. 특히 시골에 가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천방지축 쏘아다니며 돌았다. 벌레도 잡고 물고기도 잡으며 눈만 뜨면 싸돌아다니느라 방이 끝나면 온통 새까맣게 타 있곤 했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몸으로 논 것이다. 그런데 생애 동화 전집을 읽고 난 후죠. 읽고 난 후에 그때 어떻게 바뀌었냐 보자는 거죠.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고 당연히 행동의 변화도 생겼다. 학교 생활 때는 물론이고 뛰놀고 천지인 시골에서도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 산을 올라가 무덤 앞에 앉아 한참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장공책을 들고 가서 무언가를 쓰기도 했다. 소풀을 먹이러 나가서도 손은 대충 묶어놓고 냇가에 앉아 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읽기 전과 후에 그 상황이 좀 바뀌었죠. 읽기 전에는 몸으로 막 뛰어놀고 정신없이 놀고 생각할 시간, 사유의 세계를 만들어낼 시간조차 없었던 거지. 근데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떻게 바뀐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죠? 일단은 가만히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고 한참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공책을 들고 나가서 무언가를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전에 없었던 새로 생겨난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어머니가 사주신 세계 동화 전집의 영향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모두 성장의 시기를 겪게 말했는데 나는 동화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동화 전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또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것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시인을 꿈꾸는 감성에 만들어진 것도 다 그 책들 덕분이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무대로 세계가 넓어졌어. 이 부분 봅시다. 자, 시인이 되고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나는 시보다 소설을 더 많이 읽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해서는 어머니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문학 전집을 사달라고 조를 했다. 집안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어머니 조를 만큼 그 전집이 무척 갖고 싶었다. 문학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 문학상은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 타는 것인지 궁금했다. 시인을 꿈꾸는 소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궁금증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 읽기 시작한 책이 바로 노벨 문학상 전집이라는 거죠. 바로 이 노벨 문학상 전집. 이것이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영향을 준 책입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자, 그래서 노벨 문학 전집이라고 책 등에 인쇄되어 있는 책들이 내 책장에 나란히 꽂혀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벅찼다.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으면서 우리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배경이나 인물들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전집을 갖다가 읽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어떤 크게 두 가지를 갖다 꼽자면 첫 번째는 문학적 감수성을 갖다 키우겠죠. 그 다음에 지적인 호기심,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벨 문학 전집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 작품들은 내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 전까지 책 읽기가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충족해 주었다면 노벨 문학상 전집은 그와 더불어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 주었다. 자, 여기 또 그어야 되겠죠?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이라고 쓰면 됩니다.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 따로 안 쓸게요. 예. 자,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 전집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 어떤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갖다 얻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안 나의 정신 세계도 훨씬 더 넓은 세계로 옮겨갔다. 더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전집에 실린 한 작품이 훗날 내가 동물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이 이끌어준 나와 과학의 첫 만남. 이분이 그 동물 행동과 관련된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그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직업을 갖다 형성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후에도 해마다 노벨 문학상 수상집이 출간되면 한 권씩 사다가 그 전집에 끼워 놓곤 했다. 그중 하나가 솔제니친의 작품이었다. 솔제니친은 수용소 군도라는 작품에서 옛 소련의 인권 탄압을 폭로하였다. 그래서 반역죄로 추방된 작가이다. 이후 20년간이나 미국에서 망명 생활했으며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린다. 그는 1970년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안병동 등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을 읽는 내내 러시아의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선생님은 못 읽어봤는데 어쨌든 스탈린 시대의 강제 수용소 내부를 묘사한 작품이라고 자습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정작 내 관심을 끌었던 것은 소설보다 책 뒷부분에 실린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다. 수필이 이제 뭔지는 알죠? 반쪽짜리 그 짧은 수필이 내 머릿속에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니까 이 짧은 수필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어떤 전공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마도 그 책 그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의 내용의 일부분인가 봐요. 그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 던졌다. 그러나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었다는 건 난 몰랐다. 통나무가 우직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자 별안간 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오며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넘실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격렬을 일으키며 타 죽어갔다. 나는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서 모닥불 밖으로 내던졌다. 다행히 많은 개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어떤 놈은 모래 위로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놈은 솔가지 위로 기어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다.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은 다시 방을 받고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것일까? 개미들은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곤 그 많은 개미가 통나무를 붙잡고 바동거리며 그대로 죽어가는 것이었다. 자, 이 내용은 그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좀 한번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일단 여기 지금 이 내용을 선생님이 잠깐 읽어줬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 몇 가지를 한번 선정해 봐요. 지금 일단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고 뭐가 있을까? 일단은 일시정지하고 이미 키워드 선정했다는 전제하에 선생님도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 생각해 보기엔 일단은 여기에 모닥불이 중요해. 그죠? 모닥불이 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통나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미들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쨌든 모닥불이나 뭐 불길이나 마찬가지 얘기고 또 뭐가 있을까? 개미집 있었네요. 요거 개미집. 자, 이렇게 보자면 자,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더 확대해서 필기를 해줄게요.
일단은 여기에 모닥불이 등장하는데 모닥불 그냥 불을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개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개미집이 있어.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제니친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습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1918년 카카스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스탈린이라는 그 정치인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탈린의 공포 정치 시대와 흐루쇼프의 반동 정치 시대 아래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삶을 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비극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작가이다.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스탈린, 그 다음에 흐루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좀 과격한 어떤 정치 아래에서 좀 억압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제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관찰한 어떤 그 모닥불에 그 썩은 통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한 개비를 집어넣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은 거죠. 이 둘 간에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솔제니친이 겪었던 그 소련의 상황과 그 다음에 그 개미집 속에 살고 있는 개미. 근데 불길과 맞닥뜨리는 그 상황이 너무 흡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을 의미하는 걸 갖다가 적어보자면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 모닥불. 모닥불은 군중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써봅시다. 어쨌든 정체적으로 억압받았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닥불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럼 개미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군중이라고 할 수 있겠지. 소련의 군중. 소련이란 어떤 그 정치적 체계,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여러 민중들을 군중이라고 한다면 개미집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소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또 쉽게 말로 풀어 말하자면,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소련이라는 개미집이 있는데, 근데 이 소련이라는 개미집이 군중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 내던져진 거죠. 자, 그러자 개미들을, 그러니까 소련의 군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막 생명을 건지기 위해 모래 위로 달려가기도 하고, 솔가지 위로 기어오르기도 하고, 막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도망갔다는 거지. 그런데 몇몇의 개미들은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길을 피해 달아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불길을 피하지 않는 개미가 있다는 것은 그 불길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불길에 적응한다는 얘기지. 그것을 피해야 될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불길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진다거나 그것을 회피한다거나 도망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개미들은 불길을 피하지 않고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체제의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러시아 군중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측면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고 어쨌든 솔제니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왜 이들은 개인의 어떤 안위나 어떤 안전보다 어떻게 이렇게 그 모닥불 주변을 돌면서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또 필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필기할 수가 있어요. 사회생물학에 따르면 이 동물들의 이런 이타적인 행동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막 개인의 안전과 안위를 생각해서 도망가는 친구들은 어쨌든 이기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개인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이 개인보다 집단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 종족의 생존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 나 한 마리의 어떤 생명의 부지보다는 종족의 생존이 더 큰 의미를 지녔고 더 큰 가치를 지녔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의 어떤 생존을 더 우위에 둔다는 거죠. 때문에 이타적이라는 거야. 우리를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개미들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은 그에 미치지 못하죠. 개인의 안전,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과 달리 그 개미 속에서는 이타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사회생물학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종족의 생존이 더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미의 모습을 이런 그 모닥불을 그 도망가지 않고 불을 피하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물론 군중들을 억압하는 그 불합리한 상황을 받아들여 버리는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러시아 군중들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히 개미의 행동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건 사회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동물들의 집단을 생각하는 이타적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의 서재라는 이 수필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고 꼽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 부분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 속에서 이가 비유하는 바가 뭔가 모닥불과 그 다음에 개미와 개미집이 비유하는 바는 뭐고 그 다음에 이들 속에서 이런 행동 양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개미들의 어떤 사회생물학적인 어떤 접근은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 끝나갑니다. 되게 강의가 오래 진행됐네요. 미안합니다.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됐지만 당시에는 나도 솔제니친과 마찬가지로 개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궁금했다. 생물학자가 아니라 문학가인 솔제니친은 그 상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당시에 나 역시 개미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었으나 그 작품은 묘하게도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그러다가 훗날 미국 유학을 가서 꽂혀버린 학문 사회생물학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솔제니친의 그 숲이 생각났다. 그간 수많은 문학작품을 읽고 고독을 즐기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삶의 수수께끼들을 껴안고 살았는데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이 그것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대답해 주었다. 모닥불과 개미 속에 개미도 내가 가지고 있던 수수께끼 중에 하나였다. 그 개미들을 이해하게 된 순간 나는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정했다. 사회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타주의다.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주의. 그러니까 좌측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주의로 하고 질서를 기초로 하여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타인 행복과 복리의 증가를 행위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목적으로 하는 생각. 예, 그게 이타주의입니다. 왜 인간을 포함한 어떤 동물에서는 남을 돕는 행동이 진화했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해답을 찾기 힘든 문제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있고 동물 세계에도 이러한 이타주의가 존재합니다. 나는 사회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새 개미로부터 이타주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수필의 글쓴이인 최혜천 씨에게 첫 번째 영향을 미쳤던 책은 백과사전이었어요. 그죠? 백과사전인데 뭐 백과사전을 읽게 됨으로써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영향을 미쳤고요. 호기심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세계 동화 전집이었죠. 세계 동화 전집을 읽음으로써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 창의적 사고의 밑바탕이 되었다. 시적 감수성을 얻게 되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노벨문학상 전집입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갖다가 얻음으로써 생각이 아주 넓은 세계로 뻗쳐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닥불과 개미였죠. 죄송합니다. 평생 공부할 학문으로 사회생물학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 네 가지의 책들이 있었어요. 이 글쓴이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 첫 번째 백과사전, 두 번째 세계동화 전집, 네 번째 노벨 문학상 전집, 네 번째 모닥불과 개미까지에 이르러서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친 영향으로 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이 네 가지.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 가야 될 길에 그 갈림길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은 정말 뜻깊고 되게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2부는 이렇게 했다는 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정리 이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쓴 친구들은 뭐 여기서 뭐 플레이 멈춰도 되고요. 그냥 간단한 설명하자면 뭐 혹시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 일단 여기서 그 회고적이라는 특징, 성격 뭐 수필의 특징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뭐 개개인이 쓴 자신 개인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장 자체가 상당히 개성적이기 때문에 개성적이다. 그다음에 개인의 생각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회고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회고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필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걸 글로 쓰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쓰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회고 옛 일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백적이다. 자신의 생각을 고백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백적입니다. 특징, 다양한 읽기 경험을 소개하고 있고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 잘 드러나고 읽기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갖다가 시간 순서대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뤄서 네 가지의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책을 네 종류의 책을 갖다가 시간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또 긴 시간 동안 40분이나 다 됐네요. 40분 동안 40분 넘게 강의 들으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꾸로 동영상은 15분, 최대 15분을 넘지 않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게 뭐 어쨌든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참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더 중요한 핵심 내용만 추려서 강의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강의 내용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